좌석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정운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운천입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권은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태경 후보입니다. 네, 교일반 하태경입니다. 네, 끝으로 손학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6명의 후보에게 모두 묻는 공통 질문과 한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묻고 답변을 듣는 보충 토론,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는 상호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각 후보가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나서는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영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솔릭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낡은 정치가 재현되었고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더 큰 분열을 자초했습니다. 다시 통합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1980년 5월 저는 고립된 광주 시민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되었고 죽으면 망월동에 묻히기로 되어 있습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과 정권교체를 만드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과 같이 했습니다. 저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된 당대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3번 김영환입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후보 모두 발언입니다. 시간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운천입니다. 저는 80년 5.18 때 농업을 가지고 농업운동을 하겠다고 해남 땅에 내려갔습니다. 25년 동안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에서 서쪽으로는 목포, 진도, 무안, 해남 이 16개 시군을 제가 섭렵했습니다. 거기에서 참나래를 7대 과수로 만들어졌고 그 에너지로 농업과 식품을 결합시켜서 농식품부 장관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정치에 입문한 이래 지역장벽 깨겠다고 전주에서 천신만고 끝에 2번 떨어지고 당선돼서 지금 정치 2년차 정치 소년입니다. 이 에너지로 바른미래당을 과거가 아닌 미래정당으로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제가 호남에 올 때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반기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이룩한 데 있어가지고 호남이 기여한 바를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혁명의 또 다른 이제 주체로서 호남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둘러보면 젊은 사람들끼리 공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기득권을 차지했던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장벽을 많이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희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정당이라면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낄 수 없는 정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께 당당하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권은희 후보입니다. 네, 저는 공과대학을 나와서 KT의 여성임원 이후고 자력으로 유리천장을 뚫었습니다. 1588, 080, 콜렉트콜과 같은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했고요. 중소기업 대표도 역임을 했습니다. 광주의 권은희 국회의원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감정과 이념을 뛰어넘어 동서화합을 이룬 가치가 있는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이 가치를 못 살리고 지금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진보, 보수의 냉전시대의 낡은 프레임을 깨고
21세기 시대 정신에 맞는 올바른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을 통합하고 새 판을 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새 판을 짜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하태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5년 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라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압력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보훈처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김일성 찬양곡이라고 매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 찬양곡이 아니라 북한에서 금지곡이다. 북한에서 민주화가 일어날까봐 그 곡을 못 부르게 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해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당론이 부르는 쪽으로 당론이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저 하태경은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를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영남 보수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5.18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이 야당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손학규 후보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고장 광주 전남에 왔습니다. 앞으로 번영하는 잘 사는 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으신 농민과 어민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 필요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른미래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기초의원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광주 전남 호남인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용이 떨어지고 기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중시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호남을 살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저 손학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6명 후보 모두에게 당대표에 도전한 이유와 각오, 출사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공통질문 시간이 됩니다.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협치 내각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최근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청와대에서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간 연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 당의 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이런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여당과 협치, 그리고 연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정운천 후보부터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원한 것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 불통, 청와대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이 시장 경제에 맞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를 뚝딱 해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문제 제기를 그대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로 그냥 급속으로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고 에너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청와대가 풀어내고 전향적으로 민주당, 여당이 풀어내려고 노력한다면 가장 바른미래당이 서로 협치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바른미래당입니다. 저희들은 적극 협력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함께 협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이 판단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실수를 인정하고 그다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신뢰를 더 보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여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보이는 자세를 보면요. 사실 소득주 성장이라는 거 제가 봤을 땐 비판받을 여지가 많고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야당으로서의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 드디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글쎄요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 특히 광주나 대구 같이 지방에 있는 GRGP가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짚어가지고 정부가 이런 모습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젊은 저 이준석입니다. 정치 논리나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해야 될 말을 하는 야당 대표 원하신다면은 기호 5번 저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청와대 그리고 여당과 협치 연대에 대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은희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협치가 장관 자리 한두 자리 준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 보여준 협치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우선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그 정신이나 가치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하고 그래야 비로소 협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협조할 건 통 크게 협조를 하고 또 싸울 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안별로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들은 연대를 하자면 바로 우리는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자리나 경제정책 같은 것들은 야당이 지금 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협치, 연대도 중요하지만 야당은 여당, 정부를 견제를 하는 게 그 기능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태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교안보는 협치, 경제는 강력한 견제, 특권은 완전한 폐지, 하태경의 3대 노선입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에게 정상회담할 때 북한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쌀 정치입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할 때 이거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화끈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대표가 된다면 적어도 남북관계, 외교안보는 화끈하게 도와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2년에 29% 인상됐습니다. 이건 민생을 도탄에 이끄는 계엄령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당한 계엄령 해제하기 위해서 저 하태경이 앞장서서 청와대 민주당에 강력히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생을 도탄에 이끄는 나쁜 경제정책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 특히 고용세습 같은 말도 안 되는 특권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고용세습하는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손학규 후보 차례입니다. 협치는 빈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할 것이다. 5당 당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협치가 아닙니다. 대통령,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 항상 협치를 얘기하면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깊이 있게 같이 갈 수 있는 협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합의를 하고 그 뒤에 장관이든 뭐든 자리를 논의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빼내가는 것이 협치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김영환 후보 순서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해야 합니다. 협치할 것은 협치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 문제와 적폐 청산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경제가 참 좋다, 성장률도 괜찮고 수출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계신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될 때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야당이 있을 때 국민의 편에 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청와대 그리고 여당과의 협치 연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으니 한 후보를 지정하여서 협치 연대에 관련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보충 토론 시간인데요.
이번에 이준석 후보부터 상대방을 지적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저는 하태경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정당에 이제 후보 나온 사람들 치고 뭐 협치 안 하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면 그것도 참 특이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이 꼭 하태경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교 안보는 협치를 하고 경제 면에서는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외교 안보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우는 일이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고요. 근데 경제 영역에서 이제 다투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협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견제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지금 엉망입니다. 사실 뭐 경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찬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소득주도 성장 그대로 하자 그래놓고 당대표 회담을 하자는 거는 정말 이거는 후한무치하다. 그렇죠.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외교안보 협치할 게 있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여야 같이 가자고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가 뭐 저기 곁다리냐 들러리 설 일 있냐 뭐 자유한국당 원래 그런 데니까 그거 안 빼놓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과감하게 도와주자는 거죠. 네. 그런 게 협치죠. 네, 답변 시간 다 되셨으니까 1분 쓸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어서 권은희 후보 반론 시간 드립니다. 상대방을 지정해. 네, 저도 이 하태경 후보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우리 하 후보님 어쨌든 뭐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도와주자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석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왔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주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북 제재가 언제 시작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 의원님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해 남북 주십시오. 관계를 위해서라도 석탄 문제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요. 이 석탄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남북 문제 미국이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가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강력히 견제하는 게 이 석탄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뒷구멍으로 북한 제재를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도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 문제를 우리가 은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미국한테 정확히 보여주면 연락사무소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대사관이 있고 대사관인 뭐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이 쓰는 물자, 대사관 직원들이 필요한 기름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연락사무소 미국이 풀어줄 수 있는데 바로 그 석탄 문제로 인한 불신 때문에 안 풀리고 있어서 요즘 외교부가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잘 못 풀면 외교부도 문책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 여당과 협치 연대에 대한 그 보충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태경 후보가 상대방을 지정해 30초 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우리 손 후보께서는 정계 개편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떤 그림인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당과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안 하겠다 하시고 민평당과 뭐 좀 해보겠다 하니까 또 안 하겠다 하시고 그러면은 정계 개편 하겠다고 본인이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선대위원장 하면서 정계 개편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후보로 출마하셔서는 정계 개편에 대한 비전을 하나도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손학규 후보자 답변 시간 협치에 1분 대해서 드립니다. 물으시는 줄 알았더니 협치랑 정계 개편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되면은 우선 바른미래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빈털터리 껍데기 정당이 됐습니다. 반성하고 우리 내용을 채워서 중도개혁정당이 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튼튼하게 그 기반을 잡을 때 그때 지금 우리 정치의 그 구성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치 지형이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우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자유한국당 바로 통합할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민주평화당 당장 뭐 협의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서 그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손학규 후보 차례입니다. 상대방을 지정해 30초 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하태경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외교안보는 협치를 해라.
경제는 싸워라. 특권은 폐지해라. 뭐 특권 폐지해야죠. 그런데 외교 안보가 어떻게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당이 달랐어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과 그 소득주도 성장 이거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을 바꿔야 할 일입니다. 좀 오해하시고 계신 게 네,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같은 후보 제가 이제 선생님. 외교안보는 협치를 하자고 했고 실제로 어느 선진국이든지 안보 문제, 외교 문제는 초당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야가 없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는.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좌우, 진보, 보수 나눠진 게 여태까지 전부 다 대북 정책 문제로 나눠졌습니다. 저는 이 갈등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한이 이제 평화 시대로 갔습니다. 북한도 개혁 개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도 어쨌든 지금 비핵화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냉전 반공 세력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아직도 빨갱이 몰이하고 반공 몰이하고 그 시대 전쟁 이후 5, 60년 이어져 왔는데 그 시대는 그런 냉전 반공 보수 시대를 끝장내기 위해서 제가 새누리당 나와서 바른정당 만들고 바른미래당까지 한 네. 겁니다. 새로운 보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후보 차례입니다. 발론기에 상대방을 지정해 30초 내로 발론해 주십시오. 정운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문제는 무조건 협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이 있고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견제해야 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한미 동맹 문제를 그동안 강조해 오셨는데 우리 외교안보 노선이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거나 또 무슨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안보와 관계된 문제 네, 답변 이런 문제에 정리해 주시죠. 대해서 정은천 후보.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축이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또 하나는 70년 동안 나라의 안보를 지켜줬던 한미 동맹입니다. 이 한미 동맹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우리 안보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핵을 가지고 우리가 이고지목할 수 없는데 북핵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교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되는데 지금 현재 교류와 그다음에 제재와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외교 안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축이기 때문에 그 축을 굳건하게 지키는 가운데에서 북한과의 관계 또 외교 안보의 관계를 이어져 가야만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끝으로 정은천 후보 반론 기회 드립니다. 역시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 상황판을 잘 걸었어요. 일자리 상황판.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 일자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게 말이 맞느냐. 그러면 결국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 최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제로와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 이렇게 급속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파탄 지경에 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많이 얘기됐는데 우리 김영환 후보님 그 비정규직 제로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 네, 질문 과연 정리해 맞는 주시죠. 건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네, 답변해 주십시오. 요거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경제 정책을 펼칠 때 그 경제 체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완급을 기해야 되고 또 순서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체질이 약화되어 있고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데다 너무 강한 항생제를 쓴다든지 급격한 치료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환자를 죽이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아마추어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세금이 또 정치가 개입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기업의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관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급격하게 제로로 만든다는 것을 정치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에 따라서 네, 지역에 시간이 따라서 다 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6분이 차례로 5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이어가시되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특정 후보에게만 계속 질문하지 없으며 2명 이상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권은희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해 주십시오. 네, 저 손학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 후보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 후보님이 한마디 하셨는데요. 손학규가 되면 통합을 하고 또 이해찬이 되면 분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죠. 네. 손학규 후보님이 뭐 되시면 통합한다. 이건 저희들 많이 들었으니까 됐고요. 이해찬 그 대표가 되면 분열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해찬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2011년에 제가 대표로 있었던 민주당과 또 혁신과 통합의 실질적인 대표로 이해찬 후보가 같이 통합을 해서 그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 총리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했고 지금도 이 소위 비노 세력의 좌장으로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갈등이 이렇게 상당히 예견이 되는데 물론 네, 이해찬 예. 네. 그러면 우리 여기 광주가요. 사실 대구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 GRDP가 20년 넘게 대구 광주가 1등 꼴찌, 2등 꼴찌를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DJ 때쯤 우리 밀라노 프로젝트, 대구는 밀라노 프로젝트를 줬고요. 이 광주에는 광산업을 줬는데 대구는 사실 밀라노 프로젝트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광주는 광산업을 그 사이에 유지를 해서 이번 금년에 광융합산업진흥법을 제정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앞으로 도약의 미끄럼이 될 것 같아서 좋은데요. 손학규 후보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대구하고 광주가 이 GRDP 1등 꼴찌, 2등 꼴찌를 번갈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0초만 대답해 주십시오. 전통산업과 신산업 이것이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는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 섬유산업은 대구의 부리산업입니다. 광주 전남은 새로운 자연 환경을 기초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GRDP가 꼴찌에서 2등이냐 그걸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은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광주의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의원도 당선이 되면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위에 당권을 봅니다.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달빛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달빛 동맹은 문이 아니고요. 달구벌과 빛고울의 약자입니다. 이 달빛 동맹을 맺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협력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그렇게 크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짝반짝하는 이준석 후보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산업에 대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겠지만 광주는 지금 신수종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고요. 저는 그 상태에서 과연 기존에 이제 아까 뿌리 산업이라고 손학규 후보께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광주에 보면 그래도 굉장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옛날에 광주전자도 이제 굉장히 흥했었고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있고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것이 이게
산업은 다 뭉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치 논리에 인해 가지고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예를 들어 지난번 전주에 갔을 때 우리가 전장 산업 같은 거 논의했지만은 사실 전장 산업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끊을게요. 예, 마지막으로 정운천 후보님께 부탁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달빛 저는 왜 고속철이 안 뚫리려 했는데 드디어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지금 예결이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실하게 배정하셔서 빨리 이 달빛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하태경 후보 주도권 시간 5분 드립니다. 예, 우리 권 후보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권 후보랑 저랑 생각이 유사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대표의 어제 이제 이해찬 대표 올드보이 지금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은 다르다. 우리 당은 지금 지지율 뭐 거의 5% 정당이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똑같은 올드보이로 대표가 되어서는 우리 당의 희망과 미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이 과연 변화, 혁신한 의지가 있다고 보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권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도로 10년 뒤로 지금 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 지금 아주 좋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판을 짜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10년 전에 사실 뭐 간편하게 올드보이라 하겠습니다. 올드보이들이 다시 귀환을 한다면 정말 우리 바른미래당도 좀 그렇게 새 판을 짜고 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 후보님께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을 할 때 같이 연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비핵화 압박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작년에 가장 충격적인 정치인의 발언 중에 손 후보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작년 9월인데 인도 파키스탄처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저는 굉장히 뚱딴지 같고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그러셨습니까? 하태경 후보께서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발언을 다 조사하셨는데 이건 작년 9월 발언입니다. 작년 9월이면은 미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전쟁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평화 프로세스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원칙이지만 북한을 핵 보유를 인정을 하면서 평화 체제로 가고 그것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루고 앞으로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할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비핵화는 정말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논란거리였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을 피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북한의 비핵화를 일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갖추고 거기서 비핵화의 길을 찾자.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얘기였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전쟁할 용기가 없게 되면 결국 전쟁에 이르게 된다. 이게 평화의 역설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리고 뭐 폼페이오 방북도 지금 철회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돼서 북한이 다시 우리는 핵이 못하겠다, 핵 보유국 가겠다 이러면 그때도 뭐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쟁 한번 해볼 거냐 이런 식으로 북한이 협박하고 나오면 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하실 겁니까?
우리 하태경 후보가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협치, 정부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평화 정책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피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양보할 것은 좀 양보를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중재자,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 핵보육 인정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바꿀 마음이 전혀 없으시네요. 저는 작년에 전쟁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미국이 그럼 다시 그런 북한을 긴장 국면이 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긴장 국면이 제주도권이라서. 그 말씀은 긴장 국면이라는 게 전쟁을 피하는 것이 우선일 때, 그때 우선 알겠습니다. 북한의 시간이 안 남아서 제가 하자 끊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협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원칙 있는 협치, 원칙 있는 평화입니다.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제일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학규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운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고향은 고창이고 사업은 해남역에서 하고 계시죠. 키위 잘 돼요? 예, 투입 개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남에 키위 농가들이 아주 돈을 벌고 거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지금 이제 농업도 좀 규모화가 된 데는 그 직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유통업체나 유통센터를 만든 데는 그 최저임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운천 의원님 그 회사에서도 해고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해고는 잘 되고 있으니까 해고는 없었는데, 보니까 그냥 최저임금 때문에 1년에 한 2억 내지 3억이 예산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부담을 옆에 다른 그 동종의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영농조합원이 거의 10,000개인데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한 500개 되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한 지금 부담을 안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그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그 운동권적인 시각에서만 세상을 보고 지금까지 본 개념 자체가 시장 경제는 시장이 주인이 되고 시장이 중심돼서 해야 되는데, 완전 청와대가 그걸 통제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또 공정하다 하는데 공정됩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현장을 좀 내려와서 대통령부터 현장을 보라 하고 싶어요. 여하튼 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게 심한 압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그게 하더라도 속도, 시간, 타이밍, 그다음에 절차 순서를 촘촘하게 해가지고 후유증이 없는 가운데 실물 경제는 바로 그건데 다 놓치고 뚝딱 가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엄청난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김용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치과를 여러 군데 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 군데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군데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치과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죠.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찬조연설, 영상연설에서 그냥 단순히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에 기여했다 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월 23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소득 분야에 대한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23, 제1순위 최하위가 132만 원이고 5분위가 914만 원. 이게 작년보다 훨씬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됐다, 이런 정부의 발표. 실제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말씀, 그 시각, 또 현재 경제를 보는 진단. 항상 이 정권이 무너질 때 보면, 정권이 지지율이 하락이 나타날 때 보면 국민과 맞서는 오만한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보면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면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보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성적표가 나와 있고 그것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고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더 밀고 가겠다는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과 맞서는 그런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네, 이 정부와 여당이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정부가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만든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새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책임 총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시장주의로 움직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분으로 합니다. 앞으로 청와대 이런 일방적인 독주를 여당이 견제를 해서 기본적인 경제 인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랍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후보 차례입니다. 네, 정운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그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의 아주 1등 공신이신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선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통합보다는 분열의 성격이 이제 강화된 것인데요. 우리가 그 통합을 할 때는 지역주의를 극복한다고 해서 호남은 조금 우리가 잃더라도 영남에서 별로 얻어온다 했는데 영남도 얻지 못하고 호남은 또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민주평화당과 이 바른정당이 먼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이 탄생된 배경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지역장벽, 지긋지긋한 두 번째는 보수 진보로 서로 양극화돼서 패권 정치를 하고 싸우는 정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영호남이 동서통합정당이 되고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정당이 된다고 했는데 답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가져야겠는데 똑같이 분열 또는 공천 잡음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는데 지금 민주평화당은 다시 지역장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생 실용 동서통합정당으로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동의하는 분들은 우리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영입하는 케이스로 우리 수권정당으로 가야 된다. 저는 통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님, 저는 참 겉에서 볼 때 젊으시잖아요. 젊으신 분인데 이제 보수 정당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가신 거를 참 신선하게 봤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념적 그 차별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태경 의원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시도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민평당 얘기가 잠깐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니, 제 질문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제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우리도 이제 개혁적 보수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도 개혁적 보수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차별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러면. 자유한국당 개혁적 보수 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차이점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연대라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네, 자유한국당이 개혁적 보수로 가게 되면 우리가 통합하거나 거기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의원님 저희가 그게 하태경 의원이랑 저희가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 나온 이유 자체가 그게 안 되는 당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것이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 이를테면 이제 이걸 여쭤보는 것은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보수 통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수 통합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저희 생각은 국민의당 출신인 저희들 생각은 자유한국당하고는 역사적
정치적인 그 뿌리가 다르고 정통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찰적 진보까지를 합치는 중도 개혁 정당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합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지금 바른정당 출신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여러 번의 탈당 사태를 거쳐가지고 썰고 썰어가지고 진짜 순도 높은 개혁론자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 자유한국당이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전 민평당 얘기하셔가지고 궁금한데 뭐냐면요. 그 당이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과연 호남 민심을 대변하고 있었다 할 정도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쪽이 연대하고 싶어 하시는지 좀 약간 궁금합니다. 연대한다는 말씀은 아닌데 통합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예.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예, 답하는 알겠습니다. 시간이기 예. 때문에 조금 시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 한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 수권 정당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의 존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선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거 없는데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당을 개혁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정운천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어떤 것보다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경제가 최고 우선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은희 후보님 아까 GRDP가 제일 꼴찌가 광주고 두 번째 꼴찌가 대구라고 그랬죠? 번갈아 가면서요. 네? 번갈아 가면서. 네, 번갈아 가면서 20년 동안. 그러면 지역 내 총 생산이 제일 꼴찌가 광주, 대구인데 광주도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통령을 발굴했고 대구는 거의 5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근데 아까 그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 장벽 때문에 그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30년 동안 제가 전주에서 지역 장벽 깨고 당선됐는데 총 시의원까지 700명 있는데 단 한 명도 보수당은 없습니다. 선출직이. 그러면 대구 경북으로 가면 또 한 명도 민주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실종되고 거기에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데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까? 왜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그 정치 문제라 했는데 그걸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20대 총선을 예. 보면 제가 유승민계라고 사실 그 아웃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경쟁이 없고요.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긋지긋한 지역장벽 깨자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장벽 깨는 정당이야 최고의 가치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홀대받은 호남 예산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3년차 예산결산위원이 돼서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지역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해서 들어가 보니까 딱 하나 눈에 띄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역발전회계입니다. 지역발전회계가 노무현 정부 때 지역발전 하자고 해가지고 회계 예산을 지역발전회계라는 특별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손학규 후보님은 4선 의원이시니까 지역발전회계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말씀 간단히. 지금 현재 국회의원 오래전에 해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몇 % 정도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4선 김영환 후보 저도 그러시죠. 낙선 충격 때문에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선 의원인 하태경 호남에 뭐? 아니 지역발전 회계가 예. 총 예산의 몇 %나 차지하는지 그 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건 지역발전 회계. 예결위원회 우리 국회가 그걸 잘 결정해야 될 문제죠. 아니 지금 나온 결과가 잘 궁금하시죠?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왜 답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회계가 노무현 정부 때 10%, 지금 예를 429조라면 42조가 지역발전 회계에 편입을 했다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쫄아가지고 2.5% 10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강력하게 총리, 그다음에 재정부 장관, 그 외의 관계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회계가 어떻게 보면 왜 10%가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거 늘려야 할 거 아니냐.
지역 이를테면 광주나 대구가 지금 지역이 이렇게 발전이 지역 총생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거기에 특화된 자율적인 예산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라고 해서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하태영 후보도 이제 예결위원 됐잖아요. 이번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걸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지역 발전을 시키려면 예산 회계 자체부터가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회계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준석 후보님 맞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동의하죠. 왜 그런 것만 물어보세요? 아니 정말 저 광주하고 네. 전남 질문을 지역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 제가요 여기 20년, 25년 동안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 도로도 안 되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제 눈에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발전 특별 회계를 제가 제안을 해보니까 청와대도 어디도 다 그걸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 나와서 이번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바른미래당 모든 의원과 함께 지역발전 특별 회계를 10%까지 올려서 지역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 예산 회계 체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학규 후보의 경제정책 중에 저녁 있는 삶이라는 구호에 많이 공감했을 겁니다. 근데 저녁 있는 삶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냐면요. 이제 잔업이나 특근 등을 인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도 보면은 뭐 기아자동차도 있겠지만은 뭐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대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그 모토에 맞게 일자리 나누기나 아니면 이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그걸 실현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하게 좋은 저녁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기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하고 또 일자리를 나누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저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 그것은 저녁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녁 그 임금시가 그 노동 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나 노동 시간의 단축을 뭐 대기업 노조에서는 뭐 그렇게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기업의 지불 능력이 있는 상황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지불 능력이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가 하도 이제 손학규 후보님과 그리고 그 다른 당내 이제 당직자들의 수상한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은 당에 이제 뭐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손에 손잡고 신용을 지키자. 손학규랑 신용인을 찍어라라고 노골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언론에다 대고 언론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최근에 제가 아니 뭐 당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제 뭐 그래서 당권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태규 사무총장이 거기다 대고 이준석 후보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뭐 방송 언론에 대고 이해하거든요. 저는요 사실 손학규 후보가 이제 탕평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이런 사람들 당장 자르라고 이제 같이 목소리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준석 후보나 다른 후보들 뭐 신비를 불편하게 해드렸다. 신비 불편이 아니라 원칙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러나 예. 정치인들이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지지가 있고 그것을 뭐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었든 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에서 공식적으로 저 손학규를 지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없었을 테고 또 당비 잠깐만요. 손에 손잡고 신용을 지키자는 말이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모른다로 일관하실 거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장난을 더 많이 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보세요. 예. 소리 그렇게 치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예.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그렇게 소리치면서 야단칠 뭐 그런 거 아니죠? 야단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요. 이 당의 문제를 여기 선거에다가 이렇게 자꾸 개입시키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도 징계하실 의향이 없다라고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징계하셔야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징계는 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때 할 일이고 선거 때 징계해라 마라 이럴 얘기가 아니죠. 아니, 선거 때 차고 친 사람을 당연히 이제 당 대표가 되든 말든 징계해야 한다고 이제 목소리 높이셔야지 그게 손학규의 진정성 아닙니까? 예. 하태경 의원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이제 평화에 대해 가지고 여러 후보들이 담론이 있었는데 손학규 후보께서 이제 사실상 평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지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영국의 수상 체인벌린이 생각나는데 이게 과연 옛날에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히틀러랑 회담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구적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났거든요. 저는 이런 것처럼 지금 과연 이번 정부의 위험한 줄다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님 발언이 오해되려면은 무조건 동의해야 된다고 오해될 수 있어가지고 선이 어딘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인내심이 한계가 어딘지.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원칙 있는 협치. 예. 그 원칙이 뭐냐? 한미 동맹과 비핵화 유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손 후보께도 제가 질문했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대표가 되면 우리 당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당은. 그러면 잠깐만요. 핵 보유국의 의미가 뭡니까, 하태경 의원님? 핵 보유국? 예. 북한이 핵 보유국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어떤 협박을 해도 우리는 핵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데 지장이 생기겠죠?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로 가야죠. 실제로 그렇죠. 비핵화를 합의했고 김정은한테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다시 6분에게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모든 지방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지난 16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특히 광주 전남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전남을 위해서 정치권 차원에서 어떤 일자리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 시간은 하태경 후보부터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호남의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것은 현대차 노조입니다. 왜 제가 현대차 노조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광주에서 대한민국 경제해법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연봉 4천에 자동차 회사를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연봉 1억대입니다. 미국 엘라바마 현대차 공장 4, 5천 연봉의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는요, 하청 노동자 고요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 만드는 거 현대차 경영진은 오겠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노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공장이 광주에 안 생기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광주 일자리를 뺏고 있다, 박탈하고 있는 게 현대차 노조다. 광주 시민은 이 귀족 노동자도 이제 노예 노동자가 있고 귀족 노동자가 있어요. 귀족 노조는 기득권층입니다. 현대차 노조에 맞서 싸워야 광주 경제가 발전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손학규 후보 시간입니다. 경제는 크게 하나는 제조업, 하나는 서비스업 이 양쪽으로 갑니다. 이번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논란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새로운 산업,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조가 오늘의 그 노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우리 미래 후손들의 나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역시 문화와 환경이 경제의 기초가 됩니다. 이 수려한 환경, 섬, 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광주의 광주 전남의 문화적인 전통을 살리고 자연 환경을 개척해서 관광산업을 활발히 개척하는 것, 이것이 또한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영환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광주만 딱 떼어서 또는 전남만 떼어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가보면 대구에 1년에 10,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전주 가면 기가 막힙니다. 경제 현실이. 전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광주 전남은 천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저는 이 광주 전남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을 섞는 트리플 악셀의 그런 전략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전통의 뿌리가 깊은 곳입니다. 또 다도해를 포함해서 관광 자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카이스트를 포함한 조선대학과 전남대학과 같은 교육 인프라가 훌륭하고 인재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을 섞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후보 순서입니다. 5.18을 생각하면서 5.18 정신이 경제 번영 도시로서의 정신으로 좀 승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을 기대합니다. 지금 전라남도 또 광주를 보면 아까 말씀한 그 자동차를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자동차 종합단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 여기가 이제 한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전 공대가 지금 유치된다고 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에너지 종합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경제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럼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만드니까 그 기업가들이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기살리기 본부를 기살리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농업을 살린다고 온 목숨을 바치니까 참다래 산업이 전남의 7대 과수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인구 감소도 줄어드는 것이지 단지 인구 감소의 직격 그것만 네, 가지고는 안 알겠습니다. 된다. 큰 틀로 봐야 된다고. 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 차례입니다. 예, 저는 광주 전남이 어떤 신산업에서 신수종 산업에서 미래를 찾을까 고민해봤는데요. 사실 이미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요. 광주 전남에 이제 나주에 한전공대도 이제 생기겠다고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에너지 산업 메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뭐 신안군 이런 곳에 물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최근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태양광 산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 인근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단지를 짓기에 최적인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울돌목 같은 곳에는 조류 발전 같은 것을 이제 전국 최초로 시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최첨단 신재생 에너지 사업 최근에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 한전 공대 등과 결합된다면은 분명히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분명히 전남 광주에도 발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석유화학공업이나 아니면 광주의 자동차 산업 같은 그런 산업을 발디딤해가지고 그 이상 가기 위한 4차 산업 시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에너지 그리드 사업 이런 것들에 전남 광주가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 믿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권은희 후보 1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해남의 출산율이 전국 1등이던데요. 그래도 성장하면 또 모두 다 도시로 가버리니 인구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거점대학에 광산업 특성화학과를 만들어서 좋은 인력을 키우고 또 이 인력들이 사회에 나오면 이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산업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산업이 성장을 합니다. 좋은 청년들이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지역이 성장을 합니다. 여수산업단지가 그 세계에서 가장 석유화학단지로는 1위 아닙니까? 여기에는 전남대 화공학과 출신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신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이 산업을 만들고 또 지방을 살립니다. 네. 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열띤 토론 하시면서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조절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손학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전남의 국민 여러분, 저희 바른미래당에 실망하신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호남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분열로 참패했습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하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서로 싸우는 것, 이거 보기 싫어하실 겁니다.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안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아직도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저희는 분배와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경제정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겠습니다. 저 손학규, 광주, 호남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광주,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환 후보 순서입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20%가 내려갔습니다. 50대 중반입니다. 그 빠진 20%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국민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정 지지율의 85%가 되는 호남, 광주의 지지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른 미래당으로 와야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안을 삼태기가 없습니다. 이 삼태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이 바꿔야 하고 우리가 지지를 철회할 때 갈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새로운 인물로 바꿔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광주항쟁 시기에 저와 아내가 감옥에 투옥되고 죽지 못했지만 광주 시민과 같이 했습니다.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50년 만에 정권 교체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광주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줄 때 저도 수도권 5선의 길을 버리고 국민의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광주 전남의 그 변화와 개혁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저를 좀 선택해 주셔서 한번 당을 위해서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후보 순서입니다. 광주 전남 도민 여러분, 저는 27살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농업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제가 5년 살았고 나머지 21년 동안 해남 땅에 가서 비닐하우스안에서 5년 살면서 우리 농민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키위를 참다래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7대 과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제가 수록된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농업과 산업을 결합해서 농업과 식품과 결합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54살 때 됐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제가 매국노로 몰려서 튀어나와서 제가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또 8년 동안 전주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장벽 깨겠다고 가서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국회에 들어간 지 2년 됐습니다. 저는 정치 소년입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제 평생을 전남과 전북, 광주에서 산 그 마음,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지역장벽 깨서 동서통합정당, 그 다음에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민생 실용정당을 만들어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하고 거기에 지지를 꼭 받겠습니다. 그게 된다 꼭 된다 하는 정운천의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저는 광주에 자주 내려옵니다. 저는 내려올 때마다 항상 제 기억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광주의 한 택시 운전사 분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광주의 택시 운전사가 아니고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을 안겨주신 분인데요. 제가 언젠가 강연이 있어가지고 대학 강연이 있어가지고 광주에 송정역에 내렸을 때 택시기사분이 저를 태우시고는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준석 씨 시간이 좀 있으신가? 이래가지고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내가 오늘 돈 안 받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기사분이 저를 데리고 간 곳들 아직 다 기억납니다. 먼저 광주시청에 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시청인데 왼쪽이 몇 층이고 오른쪽이 몇 층인지 알겠는가? 이래가지고 잘 세어보니까 왼쪽이 5층이고 오른쪽이 18층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민아파트라는 곳에 이제 데려다 주시면서 가서 여기 들여다봐 이래가지고 들여봤더니만은 왜 들여봐 이렇게 했더니만은 갔더니만은 5.18 때 여기 그
많은 분이 숨어들었던 그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가가지고 저한테 왜 이곳을 데려왔는지 알겠냐고 하면서 앞으로 공부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전 아직 다 기억합니다. 그 택시에서 운전한 한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들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커와가지고 잘 모를 것 같다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해 주셨던 것들이에요. 많이 배웠습니다. 자발적으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광주를 위해 가지고 좋은 정책들,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내어서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권은희 후보 순서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꼴통 보수도 좌파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앞장서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저 대구의 권은희와 광주의 권은희가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리더는 문제가 있으면 돌아보고 또 필요하면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권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듣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화학과 소통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또 위기일수록 강해진 엄마 리더십, 저 권은희가 답입니다. 우리 화학과 소통 반드시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새 판을 짜겠습니다. 저 권은희한테 한 표를 주시고 여기에 있는 가장 훌륭한 후보에게 또 한 표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 새 판을 짭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태경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바른미래당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새롭고 젊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올드보이가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올드보이 뽑으면 우리 당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대기업 정당입니다. 지지율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올드보이가 관리해도 그럭저럭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당처럼 지지율이 지금 바닥인 정당은 키워야 됩니다. 도약해야 됩니다. 신생 벤처 정당에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올드보이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차별화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 하태경은 보수 정치권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님을 위한 행진곡 비판할 때 저는 우리나라 민주 인권을 위해서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광주에 자주 내려옵니다. 바른미래당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에서 더욱 사랑받는 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광주에 내려올 때마다 정말 잘해 주십니다. 그 잘해 주시는 이유는 영원함 따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옳은 것은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 용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감한 대표 네,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 함께해 주신 6분 고맙습니다.